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노동법 입문특강이 아니라 수험 입문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다른 강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노동법 입문특강 이렇게 해서 노동법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다, 그리고 다른 법하고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2차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수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험 입문 특강이라고 주제를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험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암기 방법, 정리 방법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합격 수기에서 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합격 수기를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원고를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제 카페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괜찮겠다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좀 추려왔어요. 추려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수험을 준비하는 건데 수험을 준비해 보려면 당연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공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법으로 우리가 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노동법의 연역이나 역사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인노무사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럼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1차 시험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응시하신 분도 계시니까 보면은 대충 어떻다는 느낌 올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문제를 봐도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라는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노무사 기출문제인데요. 1차 기출문제였어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늘 익숙하게 겪었던 그런 객관식 문제입니다. 지문 읽어보시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모르면은 OX 할 수가 없죠. 이게 근로기준법 제6조에 있어요. 6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성별까지 해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4개를 가지고 차별하지 마.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러면 1차의 포인트는 뭐냐? 근로기준법 제6조 아냐 모르냐 이거죠. 그리고 약간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6조에서는 원래 4가지가 있잖아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 중에 지금 지문 나와 있는 거는 뭐가 있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라서 성별이 빠져 있죠. 성별이 빠져 있는데도 이게 O인지 X인지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중에 3가지고 그 3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문제 없죠. 이렇게 그냥 맞추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럼 근기법 6조로 보면 되는구나. 보고 4개가 있구나 하고 가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는 사람들은 왜 틀리냐면 상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고령자 차별하면 안 되죠. 상식적이죠. 근데 그 상식이 근로기준법에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없네. 여성 빠졌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이제 틀린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조문을 아느냐 모르냐 싸움이 그리고 그 조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포함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아느냐 이게 1차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연습 한번 해보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OX를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번 지문까지만 읽어볼게요. 2번 지문은 판례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조문의 판례가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간 착취 배제라고 하는 근기법 제7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에서는 취업 소개시켜주면서 중간에서 돈 떼먹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소개소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제가 친구 직업 소개시켜주면서 아니 우리 회사 취업시켜주면서 중간에 돈 받아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법조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은 배경이 됐던 케이스가 근로자를 소개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기법 제7조. 이게 처음이시니까 이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설명드리니까 힘드실 텐데 근기법 제7조는 취업 소개시켜주면서 돈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취업 소개시켜줄게 돈 줘 해놓고는 취업 소개를 안 시켜줘요. 소위 말하면 먹튀를 한 거예요. 그때도 근기법 제7조 위반인가요? 이게 문제됐던 사건입니다. 분명히 법조문에는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돈 받지만 한데 나는 돈은 받았지만 알선을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 받는 것도 제7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그럼 판례 알면 바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은 조문 아느냐, 판례 아느냐 요것만 알면 되니까 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고 실력도 빨리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 이게 1차구나. 이게 1차 객관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읽지 않을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이게 객관식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관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관식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 공인노무사 기출 3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좀 짧은 거 갖고 왔어요. 긴 거 갖고 오면은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 더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말하는 거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도 지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짧은 걸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면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속 간부들이다. 자, 벌써부터 위기에 봉착했죠. 산업별로죠?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문제를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가볍게만 설명드려보면 우리 노동조합은 들어보셨죠? 회사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만드는 단체가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하나의 기업을 전제로 만들 수도 있고 기업을 뛰어넘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기업으로 만드는 걸 기업별 노조라 그러고 기업을 뛰어넘어서 관련 종사자들 다 모여. 만약 IT 산업이다. IT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 다 모여. 이게 바로 산별 노조예요. 산업별 노조. 그럼 산업별 노조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회사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회사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이게 우리나라 회사라고 쳐보면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노동조합 하나에 합치는 거예요.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카카오 직원이라서 카카오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카카오 기업별 노조보다는 IT 산별 노조 더 세 보여. 그럼 산별 노조 가는 거예요. 그럼 산별 노조에는 가보니까 네이버 출신도 있고 구글 출신도 있고 재직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보 교류가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산별 노조가 그러면 조합 활동을 하겠다.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우리 회사를 들어와요.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네이버 출신인 사람이 네이버 재직자인 사람이 위원장이 됐다. 노조 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 노조 대표가 카카오 회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와서 카카오 회사 우리 근로조건은 이걸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니잖아. 당신은 왜 왔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거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이제 2차를 배우고 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처음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려우실 텐데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산업별 노조가 활동을 하는데 산업별 노조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도 가입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단체 교섭하자 그러고 그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면서 와서 막 유물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꼴 보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이 활동을 해도 싫은 마당에 아니 다른 회사 직원들이 왜 와서 활동해? 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됐던 게 이 케이스예요. 그럼 끝까지 한번 읽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산업별 노동조합의 이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들이다. 간부가 뭐냐? 학급 간부처럼 노동조합에서도 어떤 감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간부로 하고 자, D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 수집을 할 목적으로 이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지회 사업장인 D 회사의 평택 공장 내 생산 1공장이 들어가 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냥 쉽게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 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냐? 우리 회사에서 뭐 최근에 그 빵 회사에서 직원 막 끼워 죽고 했잖아요. 그럼 끼워 죽고 했으니까 여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고발하고 싶은데 안에 있는 직원들이 쉬쉬하니까 노조가 나서서 증거 수집해서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그럼 증거 수집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막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이 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구경마다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다음 뒤에 더 가보시면 글시간은 30분에 그쳤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현장 순회 과정에서 D 회사 측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강제적 물리력 행사한 바가 없다. 자, 이런 외부에 있는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온하게 그냥 한 바퀴 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보시면 이전에도 이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 조직이 뭐 평택 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해서 관리자 측에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 순회를 했다. 이 얘기도 이전에도 한번 돌고 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우리 회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 요번에도 또 한 번 30분 정도 왔다 갔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병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써라 라고 돼 있죠.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활동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출입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야 하는 상황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조차 힘들다. 왜?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알고 개념을 알고 이것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긴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뭘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보실 겁니다. 자, 주관식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쭉 제시합니다. 이게 현실에서의 문제예요. 현실에서 비유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직원이 카카오에 들어오는 거예요. 카카오 직원이 카카오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일하러 가는 거니까. 네이버 직원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카오에서 못 맞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조합 활동이라도 다른 회사 직원이잖아. 들어오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땅, 카카오 땅이잖아.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2차 시험 문제가 나왔다. 현실의 노동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봐. 이게 2차예요. 1차는 지문 다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 중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몰라도 되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거가 문제가 된다는 것만 체크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요. 문제는 딱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성한 게 우리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3페이지 가시면은 로마자 1번 논점의 정리부터 해서 쭉 시작하죠. 네, 요 얘기가 논점의 정리라고 돼 있는 이 얘기가 제가 쓴 답안이에요. 네, 로마자 1번 논점의 정리 보이시죠? 그다음 로마자 2번의 조합 활동의 의미 정당성 판단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로마자 3번에 쭉 넘어가시면 5페이지의 결론 보이시죠? 네, 요렇게 있는 문장들을 쭉 구성하는 게 요게 2차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버거운데 이 생각 드시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뭘 외워야 될지 모르고 뭘 쓰는지 모르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근데 백지에다가 아는 내용을 다 써내려가는 게 2차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해설지를 다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쓰는 게 2차니까 1차가 어려워 보여요? 2차가 어려워 보여요? 말씀 좀 해주세요. 손가락이라도 해주세요. 2차가 어려워 보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인강 보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쇼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가 어렵죠. 2차가 외울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우리가 메인이다 하고 1차는 허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차는 비교적 아무리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2차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참을 해야 이 문장을 써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암기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암기가 돼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법적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렇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판례라든지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를 해서 법적인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뱉어내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2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답안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제가 써놓은 답안지의 목차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냐를 보여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문장은 써보셨죠. 학창시절에 뭘 글짓기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게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2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여기가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이게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이렇게 모든 글쓰기의 기본 원칙인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암기의 영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본론 부분 있죠. 이 본론 부분이 방금 보셨던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인 판단에 대한 것이 이 본론이에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GS 연기, GS 일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관련된 문제는 판례가 이래요. 여기에 쓰이는 법조문은 이래요. 이 판례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본론이다. 본론. 이 본론은 주로 보면 암기 영역이다. 그래서 많이 외우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 이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서론은 뭘 하냐? 서론이 하는 영역은 서론은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 사례가 뭐에 대한 문제다라고 문제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 문제다. 이 문제는 노조법 문제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형법 뭐 살인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문제는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사람을 폭행한 것에 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논점의 정리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럼 이 논점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암기 영역입니까? 아니면 응용의 영역입니까? 라고 하면 응용이죠. 암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에 보셨던 요런 문제 있죠. 요 문제를 부를 때 사실관계라고 불러요. 판례가 얘기할 때도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실관계라고 하는 이 문제의 배경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에 해당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 이게 서론이었고 이 논점의 정리를 잘 하려면은 당연히 본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암기해서 때려박는다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결론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마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와도 돼요. 네, 이게 몇 년 동안 문제가 됐거든요. 조합 활동을 해도 어쨌거나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오냐. 우리 회사 직원들이야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회사 직원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지금까지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조합의 활동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거든요. 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도 좀 양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회사라도 하더라도 가서 업무 방해하는 거 아니고 가서 뭐 부수고 이런 거 아니라면은 진짜 필요하다면은 다른 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와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거기 채용이 되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노동조합 활동차 여러분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당한 목적이 뭐였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관계 중에 앞에 있었던 부분. 왜 오셨죠?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 수집을 한 목적이요. 정당하네요. 그럼 오셔가지고 실제 목적은 그렇다고 했고 와서 물건 훔쳐가요. 비밀을 빼돌려요. 아니면 와서 업무 방해하고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공장에 들어갔는데 눈으로만 봤고요. 업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30분만 딱 해서 증거만 진짜 수집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데 방해 안 되게 폭행 협박이라든지 물리력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해 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조건에 부합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방해가 없었고 눈으로만 증거 수집에 그쳤기 때문에 피해는 정말 경미하고 하지만 방문해야 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의 영역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죠? 이게 2차구나. 그래서 2차가 진짜 공부고 진짜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약간 긴장감이 들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생각보다 멀구나 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게 이 학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런 걸 해내면 되는구나 하는 가이드를 이제 드린 거고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1년 뒤면은 능숙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답안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제 프린트 6페이지 가십시오. 6페이지 가시면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1차 시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에 대한 암기 그리고 판례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만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근데 2차는 답안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본결로 구성하면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서론은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카페에 카페 같은 데 찾아보시면 IRAC라는 학습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RAC? 그게 어디서 나냐면 서론에 보면 이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I죠. 그 다음에 본론 가시면 룰 돼 있죠. 이게 R. 그 다음에 A,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A, 그 다음 결론이 읽지 않을게요. 예, 결론. 예, 이렇게 C 보이시죠? 예, 영어는 취약해요. 예, 영어는 취약해서 제가 약점을 드러내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IRAC 학습법. 이게 바로 서본결이에요. 근데 IRAC 하니까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 나오는데 뭐 답안지는 IRAC 기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본결입니다.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서본결을 써주는데 이 서본결에 맞춰가지고 써야 될 원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론에 뭘 쓰는 거냐? 옆에 가볼게요. 옆에 보시면 사례의 쟁점이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분명히 밝혀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배경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조합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회사 직원이 다시 얘기해 보면 아까 뭐 D 회사, E 회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회사 직원인 E라는 회사 직원이 D 회사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조합활동이라도 다른 회사에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 문제 중에서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요게 문제예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제시하는 게 서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도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대화 쭉 하다 보면 막 이상한 대로 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우리 뭐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지. 노무사 수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노무사 수험이고 수험기간 줄이는 방법 얘기하고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게. 이렇게 논점을 한번 전환시켜주는 거다. 핵심을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자, 사실관계를 집중해서 읽고 쟁점이 포함하는 구체적 논점을 명확히 정리해라 라고 돼 있고 방금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고 세 번째는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채점자가 답안에서 처음 읽게 되는 부분이므로 성의껏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그러면 채점자가 너는 내년에 시험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조합활동 문제라 그랬잖아요. 노동조합 활동차 다른 회사 방문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쓰지 않고 이 문제는 살인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채점하는 교수님이 읽다가 얘는 지금 무슨 소리 하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깨닫고 다시 이 문제는 조합활동 문제예요. 하고 반성을 해서 답안지 한 3분의 1 지점에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답안지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탈선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실수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어떻게 되냐? 이 답안지는 합격할 수 없는 답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문장의 뜻이에요. 첫 단추를 정말 잘 써야 된다. 핵심을 잘 파악해서 이 문제가 뭐다라고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서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본론 가볼게요. 자, 본론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룰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적용을 잘해줘야 되는데 룰이 뭐냐면 룰이 법조문하고 판례예요. 그게 아까 제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랬죠. 우리 수험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판례거든요. 그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쟁점별의 조문, 판례 법리, 학설을 소개하고 사안에 적용을 하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두 번째 쟁점과 관련되는 법조문을 정확히 인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차 때는 법조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2차 때는 요즘 법조문이 주어져요. 그럼 법조문 주어지면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법조문이 몇 조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법조문을 이렇게 넘기고 있다. 그러면은 남들은 머릿속에 있거든요. 아니면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앞쪽에 있어. 딱 펼쳐가지고 바로 보고 쓰는데 나는 거기서 1페이지부터 한 번씩 보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대략 몇 조쯤에 있고 어느 조문에 있고 이런 것들을 위치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험할 때 몇 조, 이 조문은 몇 조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써야 되고요. 다음 가시면 자, 법원에서 판단에 대한 즉답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을 사실관계와 정확하게 논리적 연결해서 법률과 판례 법리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무사를 찾는데 볼게요. 제 사건에서 해고는 정당할까요? 제가 임금 못 받은 거 위법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OX 문제처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은 시원하죠. 근데 그거는 사입이란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된다 안 된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이 문제도 요 배경이 됐던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도 다른 회사 직원이 제가 무조건 조합 활동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업무에 방해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눈으로만 보는 이런 수동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막 제시한다고요.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판례이고 법인데 그러면 이거 판단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죠. 이걸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되냐? 암기해야 될 부분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검토해야 될 요건, 조건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활동의 조건에서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적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글로 적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경우까지 했을 때 목적이 정당하다 볼까요? 지금이야 일하다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거 법 위반한 거 조사해야 되겠다. 이건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물어볼게요. 사장님의 사생활이 궁금해요. 그래서 카카오 사장님은 점심시간에 뭐 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회사 직원이 조합활동 차 들어오겠대요. 이건 정당한가요?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면 판례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목적의 정당성은 어떤 경우까지 인정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요. 이건 없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판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무슨 의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다라고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가 두 번째, 법원의 판단에 대한 즉답을 단순 요구하는 게 아니다. OX가 아니다.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론이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제시하는 또는 학설이 제시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문장을 쓴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네 번째 점이죠. 자, 학설은 기계적으로 답안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요즘은 학설이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공부를 하던 10년 전에는 학설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뭐 판례가 뭐고 학설이 뭐고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형법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쉽게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징역형 처해 주세요라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기를 첫 번째, 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의 정의는 뭐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인가요? 로봇도 돌아다니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로봇도 돌아다니고 로봇도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로봇을 때리는 순간 제가 로봇 때렸으니까 저도 이제 그럼 징역 사는 건가요? 두 번째, 때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저 박원철 씨가 사람인지도 물음표인데 근데 박원철 씨를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모기가 붙었길래 제가 한번 탁 친 겁니다. 이게 왜 때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때리다는 것의 정의는 뭐죠? 맞는 사람이 아픈 겁니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모기를 잡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아프니까 이건 때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때린 거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이 사람을 폭행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기를 잡은 거지 폭행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학설인 거예요. 법조문은 명확하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징역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너무 심플해. 그런데 그걸 적용하려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는 사람이냐? 사람이 뭐죠? 때린 거냐? 때린 거의 정의는 뭐죠? 이렇게 해서 단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 게 법적인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셨죠? 근데 이 법적인 분쟁이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죠. 학자들이죠. 그 학자가 제시하기를 사람이라면 A라는 학자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라는 학자는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있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못 걷는다 하더라도 숨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학설인 거예요.
하지만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교수님의 주장도 있고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보니까 법원에서는 어쨌거나 해결해야 되잖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땅땅땅 사람이라면 두 발로 걷고 말로 하고 심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게 대법원 판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학설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해 보이죠. 어쨌거나 이 법을 해석하는 데는 둘 다 필요해 보이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판례를 더 중요시하고 학설을 좀 빼느냐? 우리 시험이 지금 뭘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현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어딜 가야 되냐?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과정 발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해서 그 단어나 그 판례,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면서 현 시점에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나만의 관점을 가져가는 거. 그게 학술적인 연구예요. 근데 학술적인 연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사건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 그러면 우리 법원은 당장 우리는 형사처벌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 내립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법조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법조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판례인 거예요. 현재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데 학설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이냐라고 하면 학설은 가점 용도인 거예요. 판례가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완벽하게 옳은 답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대로 갔을 때는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사람 얘기 또 해볼게요. 대법원 판례가 두 다리, 숨 쉬고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는 교통사고 당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휠체어 타는 사람은 얼마든지 때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징역을 안 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학설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설에서도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설 내용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딱 써주면 어떻게 된다? 잘 썼네. 그렇지. 공부 오래 했네. 올해는 안 했지만 잘했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득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수에 있는 거 뒤져보면 판례의 비판이나 판례 평성 내용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수님들의 이 판례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까지 난 공부했습니다. 난 더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득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채점자라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점수 더 주고 싶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A, B만 썼는데 누구는 A, B, C까지 썼어. 근데 이 내용은 깊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채점자라면 C까지 주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든 문제에서 C까지 다 쓴다라고 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B까지만 쓰겠다. 그러면서 합격점만 받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 아닌가? 수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나의 목표는 수석이다. 그럼 C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C까지 공부하면서 늘 매일매일 연습해야 될 게 합격수기 어디까지 쓸 거냐, 스페셜 땡스 누구까지 쓸 거냐, 그것도 의상하거든요. 너 나 뺐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쓸 건지를 생각하면서 늘 나는 여기까지로 그칠 거다, 아니면 나는 추가로 더 쓸 거다, 이런 것까지 관점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수험생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요즘 학설은 중요하지 않지만 세 번째 줄에 판례 법리를 보완하거나 비판할 때 인용하고 그 내용과 양이 판례 법리에 대한 서술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설은 거둔 거다, 가점이다. 그리고 분량도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본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 본론 부분이 방금 보셨듯이 자, 길이 한번 보세요. 어디가 더 비중이 많죠?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냐 안 잡았냐 문제인데 못 잡으면은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예 실력도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주로 보면 논점의 정리는 다 맞추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 이걸 맞췄어.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누구는 여기까지밖에 못 써. 누구는 여기까지밖에 못 써.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내려가서 써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겠지만은 요걸 길게 쓰는 사람일수록 결론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앞에 아는 게 적으면 결론도 근거가 미약하다고요. 남들은 근거 10개 쓰는데 나는 근거 2개 쓴다고요. 그러면 결론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유 하나 딱 제시하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면 설득력이 왠지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아는 것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요 공부가 무슨 공부라고요? 암기 공부. 네, 암기 공부인데 이 암기는 단순히 그냥 글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까지 동반하는 그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OX라는 결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 즉 근거, 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 가볼게요. 결론, 사안 해결, 설문 해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정리 다 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필요한 능력은 정리 능력입니다. 너무 길게 10가지 근거를 쭉 나열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자 10개의 근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핵심한 근거는 이겁니다. A, B 근거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줄여주는 겁니다. 그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럼 뭐 해줘요?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이에요 이게. 세 줄 요약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면 정말 핵심도 잘 짚네.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세 줄 요약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라 하면은 무조건 나는 10줄로 얘기해야 돼. 이런 사람이면은 이제 채점자들도 지친다. 얘 수다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또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스포츠죠. 처음에는 문제를 뽑아내는 능력. 그러면서 뭐가 문제다라는 걸 정리해주는 능력. 여기서는 암기를 하고 이해한 것을 내용을 풀어내는 능력. 마지막은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마무리를 정리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주관식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나의 시간도 날릴 거 없이 연기, 1기, 2기, 3기라고 돼 있는데 이 4개의 순환 있죠. 4개의 순환 동안 이걸 전체를 연습시키는 게 4개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카페 가면 질문 들어오잖아요. 뭐 연기, 1기 다 이론 강의라 하는데 그중에 하나 빼면 어떨까요? 빼면 반만 나오는 거죠. 반만 나오니까 답안지도 잘 안 나오겠죠. 또 나중에 저는 연기, 1기 열심히 들었는데 2, 3기에는 제가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요건 열심히 연습해봤는데 요거 연습 안 해봤다는 거죠. 제대로 썼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답안지는 법률적인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형 답안. 점수도 보면은 암기 점수는 받는데 마지막 풀어내는 점수, 결론 점수 이런 것들은 못 받아가지고 합격권에 들어갈 수 없는 점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과목을 4번을 연습하지만 각도를 달리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에 연기 때는 이해를 시켜준다. 다음에 1기 때는 암기를 시키겠다. 2기 때는 이제 요거 됐죠? 요거 됐으니까 문제 딱 나오면은 그 문제 여러분들이 요거 사실관계 보면서 그때마다 요걸 쓸 건지 저걸 쓸 건지 하는 것들을 접목시키는 연습. 이게 2기. 3기 때는 전체를 다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안을 연습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0에서 3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학습 방법 차이라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자, 1차 시험은 여기 제가 칠판에 써놨으니까 따라와 보시면 조문이나 판례의 변형으로 출제된다라고 돼 있죠. 아까 선지 보셨죠? 지문 보셨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렇게 똑같이 내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죠. 오!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성별 빼버렸잖아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개 중에 3개 냈는데 요것도 맞는지 한번 봐봐. 또는 그 중에 요건 다른 걸 한번 빼버려. 고령자로 바꿔버려. 맞는지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변형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외우고만 있으면 근데 그 외운다는 얘기는 줄줄 쓰지 못해도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다음 가시면 구체적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세세한 부분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말고도 뒤에 보시면 숫자. 예를 들면 신고를 10일 이내 해라.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일이 아니라 15일로 바꿔내요. 치사하게 그런 걸 가지고 내냐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실 거냐. 합격하시고 나면 각 의뢰인들이 여러분한테 신고를 대신 맡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날짜가 지나요.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10일이 지나버렸어. 그럼 신고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의뢰인이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법적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에 졸려하시니까 제가 아주 생동감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거 해고당한 근로자 있잖아요. 내가 일하다가 잘렸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잘린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거를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게 3개월 이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 사건 좀 의뢰 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직시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위임장 쓰고 자, 돈 붙이시고요 하고 제가 사건 수임했어요. 자, 사건 수임했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 제가. 그리고 집에도 뭐 이사도 있었고 자녀 출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막 신경을 못 쓰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4개월째인 거예요.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미 4개월이 지났어. 부랴부랴 서류 꾸려가지고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저 집에 출산을 했거든요.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안 될까요? 하고 딱 집어넣으면 뭐라고 하냐? 안 돼요. 이거는 사건 못합니다. 각하. 아예 안 받아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 말 못하고 제가 끙끙 앓으면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의뢰인이 전화 오겠죠. 노무사님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여기서 아 그게요 4개월이 지났네요. 노동위원회 갔더니 각하가 됐네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의뢰인이 아 그러셨어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을까 아니면 너 기다려. 내가 칼 들고 간다. 이렇게 할까요? 물론 칼 들 일은 높은 확률로 없겠지만은 주로 보면 의뢰인은 이거를 공론화하겠습니다. 내지는 와서 멱살을 잡거나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전문가라고 맡겼더니만 전문가가 오히려 나의 권리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지금 전문가랍시고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법률 대리를 하겠다고 앉아있다고? 열받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10일 이내 신청한다. 3개월 이내 신청한다. 누가 할 수 있다. 노력으로 해야 된다. 의무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조문들이 많거든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1개월, 어떤 건 10일, 어떤 건 15일, 어떤 건 노력 규정, 어떤 건 의무 규정. 다 헷갈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해야 되는 이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약간 쿨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략 이런 느낌. 대략 노동위원회 가면 되지. 한 about 2달에서 3달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1차 때 굉장히 괴로워요. 아니 뭐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하는데 법률가는 보면 약간 성격이 이상할 정도로 꼼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 하나 꼬리 잡고 잠깐만 그 용어의 뜻은 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정의가 뭐냐? 때렸다. 그럼 때렸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약간 지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때렸는데 모기 잡았어 하니까 모기 잡은 것도 때린 거라고. 말하다 침이 튀었는데 침으로 때렸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때렸다는 정의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계속 뜻 물어보고 너랑 있으면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업무 영역에서 그러면 되고 일상 영역에서는 그냥 넘어가야죠. 이런 게 하는 게 1차의 영역이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법조문에 바꿔내는 영역들을 열심히 보면서 따라오면은 그럼 되고, 다만 이제 출제 범위가 방대하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제가 법조문 보여드릴 텐데 법조문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2차보다 더 넓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법조문 내용은 뭐 100조가 넘는데 그중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자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무냐 노력이냐만 알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면은 또는 한 번 보고 나중에 시험 문제 보다가 틀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3개월이겠지 생각했는데 1개월이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3개월 하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깊이 있게 의미를 탐구할 게 아니잖아요. 연구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보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공부는 딸랑 이 조문 배우는데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조문이 내 기억에서 계속 지속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틀려야 돼. 틀리고 나면 3개월 아니었어? 1개월이네? 이거 틀렸네. 그럼 1개월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를 자극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이 1차는 빨리빨리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1차의 전략은 빠르게 내용 전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실력을 빨리 올려면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가지고 여러 번 보고 풀어보고 반복을 해서 틀려봐야 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은 뭐냐? 기출문제를 답만 외우는 거. 그래서 뭐 합격수기, 옛날 합격수기 뒤져보시면 기출문제 뭐 10개년치 그냥 답만 외우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노무사 시험이 60%까지 합격했었어요.
그러면 응시하면 대부분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면 창피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2023년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의 합격이 35%였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건 배경이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말씀 못 드려요. 뭐 정치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이래요. 응시한 사람, 접수한 사람의 10%는 붙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22년에 대거 2차 합격생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합격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합격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합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채용할 법인들이 없고 채용할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급을 조절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합격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막 난리를 쳤죠. 아니 이렇게 되면 노무사 시장 전체가 망할 수 있다. 적절하게 수급 조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차에 합격하는 사람 수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10%를 유지한다. 이런 기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5,000명 붙었다면 올해는 3,500명 붙으면 그럼 350명. 이렇게 2차 시험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급 조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요 난이도 플러스 40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게 올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시죠. 1차가 옛날과 다르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길게, 더 심각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공부는 이런 공부라고요. 그냥 반복해서 보고 깊이 있는 이론이 아니라 조문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대한 판례 결론이 어떻다라고 해서 내용은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다시요. 출제 범위가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자, 표현이 제가 좀 꼬여가지고 뒤에 있는 거 먼저 말씀드려보면 여기 교재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면 출제 범위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동법 1, 노동법 2 보이시죠? 노동법 1, 노동법 2가 1차에서의 노동법 1, 노동법 2입니다. 거기 보면 옆에 있는 법들 쭉 보이시죠? 이 법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더 범위가 늘어났냐? 아니라고요. 그러면 출제 범위는 작년에 25문제 시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 개수만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냐? 이 법률에서 한 문제 나오던 게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왔던 거는 세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안 나오던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도 자 금기법이 있다면 금기법이 총 뭐 96개 조항이 있다 해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96개 조항 중에서 1차 시험에서 한 40개 나왔다 해볼게요. 나머지 56개는 출제가 지금까지 안 됐어.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늘어났으니까 이 56개 문제도 출제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문제를 내기 좋은 문제가 있고 아닌 법조문이 있어요. 아닌 법조문은 해석이 분분한 거. 네,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도 없고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건 문제 못 내요. 그렇죠? 그러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석이 끝난 걸 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40문제인 거예요. 40개 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옛날에 배우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문제 개수는 더 많아졌죠. 문제 개수는 많아졌기 때문에 운에 기대 가지고 내가 이 부분 취약한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틀려도 돼. 근데 이제 두 문제 나와. 그러면 이제 감점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르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는 민법의 총칙만 해도 붙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법 총칙, 민법 채권편, 채권강론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 몇 문제 안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 방법은 어떻다? 일단 조문을 파악한다. 판례의 결론을 파악한다. 그리고 빨리 객관식 푼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을 바꿔내는지를 감을 빨리 익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인지 의문지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차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차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2차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 할까요? 왠지 찝찝해야 다음 시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서 2차는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